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제국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같은 시기의 중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도 막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에도 막부는 세국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일본은 특이하게 서양의 한 국가와는 교역을 계속해서 진행했다. 그게 네덜란드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서양의 소식을 조금 더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영전쟁, 제1차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일본도 서양 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은 생겨가고 있던 찰나에 일본 앞바다에 외국 배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미국 배였는데요. 미국이 군함을 이끌고 와서 무력 시위를 합니다. 일본에게 개항을 하라고 무력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무력 시위에 이기지 못한 일본이요.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의 내용을 보니까요. 최혜국 대우,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다음에 협정 관세, 우리나라의 관세를 정하는데 다른 나라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세금을 정할 수 없는 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치외법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런 것들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을 미국과 일본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과 맺은 조약에 등장하는 최애국대우, 협정관세, 치외법권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도 이 이후에 어, 다른 나라들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 비슷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불평등 조약으로 이 외교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은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요, 구미의 여러 국가들과 체결하게 되는데요. 구미라는 말은 구라파, 유럽을 한자로 운차한 거예요. 그다음에 미는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서구 열강이라고 부르는 국가들과 이런 불평등 조약을 전부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국 과정에서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본에 그 특유의 봉건제가 있었죠.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막부에서 뭔가 결정할 때 의례상 천황에게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개항에 대해서는 천황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막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적을 하면서 반막부 운동을 벌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개항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이 막부에 대한 반감을 또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왕 양이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존왕, 천황을 다시 옹립하고 양이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라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점점 거세어져서요. 결국에는 막부가 폐지되고 천황이 권력을 되찾아서 천황 중심의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근데 존 왕에는 성공했지만 사실 양 이에는 성공하지 못해요. 어, 이렇게 왕정이 있고되어서 천황이 권력을 되찾았는데요. 이 권력을 되찾은 천황이 이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문명 개화라는 기치를 내걸고요. 어, 우리 일본도 부국 강병을 한번 해보자.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한번 변화해보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서양의 것들을 막 적용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추진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봉건제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에도 시대 때 막번 체제라고 했죠. 막부와 번이 있었는데 막부는 이미 폐지되었고 번도 이제 폐지를 합니다. 폐번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현, 일본의 오늘날에도 현이라고 하는 그 지방 행정 단위가 있어요. 그 현을 만들게 됩니다. 관리들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봉건적인 신분제를 폐지하면서요. 이제 특권을 누리던 사무라이 계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습적으로 이어지던 그런 신분제가 없어지게 돼요. 그 영국에 오늘날에도 귀족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임명되는 귀족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납세 제도를 확립해서요.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세수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요. 식산흥업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 식산흥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나와요. 어, 광무개혁 때 식산흥업 정책 있는데요. 철도를 깔고요. 뒤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은행도 만들고 상공업을 육성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양의 문물을 막 받아들이고 일본이 발전해 나갔는데요. 근데 서양의 문물 중에 국가 발전에 필요한 것들을 주로 받아들였겠죠. 근데 사람들이 서양의 다른 모습들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서양을 보니까 왕이 없는 나라도 있고 왕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양식 정치제도, 특별히 입헌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정치 운동이었는데요. 이 운동이 거세지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그래 이것을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의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일본 제국 헌법으로 입헌 군주제의 외형은 띄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더욱 강화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 헌법의 내용을 보면 이 권한도 천황에게, 저 권한도 천황에게, 모든 권한이 대부분 천황에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헌법에서 국가의 권력이 누구로부터 오나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근데 이 당시에 일본 제국 헌법은요. 모든 권한과 권리가 천황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천황이 국가고 국가가 천황이고 뭐 심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천황을 지키기 위해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게 싸운 거예요. 이렇게 체계를 갖추어가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소외되고 뭔가 문제점들도 발생했겠죠.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국내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보다는 국외로 시선을 돌려서 왜 우리 제국주의 배울 때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죠. 국내의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본도 대외 팽창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이론이 정한론인데요. 조선을 정벌하자라는 주장이고요. 메이지 유신 초기부터 제기가 돼요. 근데 초창기에는 일단 우리가 성장하는 게 먼저야 라고 이야기되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진짜로 조선을 향해 진출을 하게 되죠. 그게 운요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일본한테 처음 개항을 요구했을 때처럼 자기들이 당했던 안 좋은 일을요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써먹어요. 그렇게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킵니다. 그래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 나가다 보니까 중국과 청나라와 이제 갈등을 벌이게 돼요. 청나라는 그 이전부터 조선이 조공을 하던 대상이었죠. 서양에는 사실 조공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서양 사람들은 조선이 중국의 식민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도 이제 종이 호랑이가 되긴 했지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이고 싶어서 조선을 약간 식민지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조공 책봉 관계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지배권을 두고 청과 일본이 대립을 하게 됐고요. 결국에는 충돌하죠. 전부 다 청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그래도 동아시아 세계에서 큰 나라니까.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양무운동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중국이 외형적으로 발전을 좀 하긴 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합니다. 깜짝 놀라죠?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요. 타이완, 대만을요, 일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만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오랜 기간 일본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해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 당시에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 1년 예산의 4배 가까이 되는 많은 돈을 배상금으로 받아서요. 그걸로 일본이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일본을 좀 견제해 보고자 러시아에 접근을 했고요. 러시아도 이제 남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제 조선의 영향력을 조금씩 행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의 만주와 한반도 진출 이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일본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러일 전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러시아는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다라고 평가를 받던 나라고요. 일본은요 저 동쪽 끝에 있는 섬나라 모르는 애들이에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뒤에 풍자화만 봐도 그래요. 근데 일본이요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어요. 만주 지역에서 러시아랑 일본이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둘 다 지칠 정도로 싸워요. 더 이상 싸우기 힘들 정도로. 러시아가 이제 이 전쟁을 끝내야겠다면서 강력한 해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일본과 동맹이었던 영국이 이제 러시아 함대가 일본까지 가는 그 길을 쉽게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지친 상태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역에 도착을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의 균형추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실 청일 전쟁처럼 일본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둘 다 지쳐 있는데 마지막 한 대를 일본이 때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맺는데 한반도와 만주에서 러시아가 이권을 포기한다 정도로 배상금 같은 거 거의 없고 이권을 포기하는 정도로 전쟁을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 전쟁 때 일본 사람들이 막 어, 배상금 엄청 받고 그랬는데 러일 전쟁 때 못 받으니까 야 이거 왜 못 받냐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품기도 했다고 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러일 전쟁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사실 요 바로 뒷페이지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이제 한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대한제국을 1910년에 강제로 병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만주와 중국으로도 세력을 넓히려고 침략해 가게 되죠. 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조금은 입지가 올라가서요. 국제 회의 같은 데도 당연히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군사 회의 같은 걸 할 때 상당히 강한 나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잘 안 져요. 청일 전쟁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게 원자폭탄 투하를 당하기 전까지 전쟁에서 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만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오늘 일본의 개항에서부터 20세기 초반 정도에까지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